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등장할수록 집값은 왜 더 오를까요? 규제를 퍼부을수록 무주택자의 한숨은 왜 더 깊어질까요?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집 있는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드는 이 기막힌 역설,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번엔 다르다는 말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들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로소득 시스템을 혁파하겠다고. 멋진 말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선언이 나온 직후 강남 아파트 호가는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이러니의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시장이라는 괴물이 얼마나 질긴지, 정책의 기조부터 공급 계획, 시장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먼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깃발부터 살펴봅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제일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로소득 시스템 혁파. 둘째, 시장 안정. 쉽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쳐서 돈 버는 구조는 이제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회수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시장 안정, 서민 주거복지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실행 수단도 명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대출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게 만들고, 동시에 LTV와 같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전략입니다. 수요와 공급 양쪽을 동시에 건드리는 투트랙 접근인 셈입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설계처럼 보입니다. 세금으로 매물을 끌어내고 대출을 막아서 과열을 시킨다. 이론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다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공급 카드를 뜯어보겠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딘가 허점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꺼내 든 카드는 꽤 묵직합니다. 서울 32,000호, 경기 28,000호 합계 수도권 60,000호 공급 계획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번엔 진짜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과거 정부처럼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넘는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번엔 서울 도심과 경기권 핵심지의 유후부지, 즉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지가 화천 경마장 부지, 용산 정비창, 태릉 CC입니다. 하나같이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서울 한복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들입니다. 교통이 연결되어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직주 근접성이 탁월한 입지들이죠. 이것이 기존 공급 정책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공급은 하되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은 곳에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계획은 시장에 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좋은 땅들 왜 지금까지 비어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이번 정부에게도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규제 중심 정책, 공공주도 공급, 세금 압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한 가지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 정책이 자초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었습니다. 학교 설립 문제, 주민 반대, 행정 절차 지연이 겹치면서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거나 아예 무산된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 부분을 법령 개정으로 사전에 걷어내겠다고 합니다. 행정의 병목을 미리 뚫어두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본인도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공공성이 있다면 사익을 위한 반대 행위는 돌파하겠다고. 표현 자체가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시장 전문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70에서 90%로 꽤 높게 평가했습니다. 법적 선행 작업이 전임 정부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반격은 여기까지 들으면 꽤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정책이 맞닥뜨리는 현실의 벽을 들여다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땅에는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삽질을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태릉 시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미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통체증 우려입니다. 수천 세대가 들어서면 지금도 막히는 동네 도로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집값 하락 우려입니다. 공공 분양이 대거 공급되면 기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죠. 화천 경마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신규 공급이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숫자로 짚습니다. 현재 서울 주택 보급률은 93%입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아직 25만에서 40만 호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6만 호는 그 간극의 일부를 채우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대체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에 그냥 손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공급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6만 호가 나온다 해도 시장의 목마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억제 쪽은 어떨까요? 다음에서는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날짜를 살펴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끔 아주 결정적인 날짜가 생깁니다. 2026년 그 날짜는 5월 9일입니다. 이날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완화된 상태로 매도할 수 있었는데 5월 9일부터는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세금이 중과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금 부담이 늘기 전에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면 그 이전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이전까지 약 30% 이상의 매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단기 기회창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9일 이후가 문제입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집을 팔지 않게 됩니다. 팔면 세금 폭탄인데 버티자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이른바 매물 잠김 락일라크 마이너스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매물이 사라지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즉 5월 9일을 기준으로 시장은 잠깐의 숨통과 다시 조이는 목줄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단기 매수 기회를 노리는 분들에게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에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LTV 40% 제한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TV 40%란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6억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청약 제도도 무주택자와 서민을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만 보면 서민 친화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치를 현금 여력이 없으면 당첨이 되어도 포기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금 조달이 안 돼 포기하는 사례는 이미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저렴하게 공급된 핵심 입지 아파트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현금 부자의 자산 증식 기회가 되는 이 구조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은 양극화되고 그 혜택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아닌 자산가 계층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전세와 월세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매매 시장이 막히면 사람들은 전세로 갑니다. 전세가 막히면 월세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 데다 역전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세를 아예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아예 집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서울 월세 중위 가격은 이제 월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월 100만 원이 나가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식비, 교통비를 더하면 서울에서 직장인 한 명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 됩니다. 이 흐름은 정책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매매 시장을 규제할수록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주거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하려다 집 없는 사람의 월세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각을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수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강남 3구 마용성 같은 핵심 입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규제를 받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희소할수록 대출이 막힐수록 이 입지들의 희소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노도강 같은 외곽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공급 부지의 일부가 이쪽에 몰릴 경우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더 극명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선택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팔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서 파느니 공제를 활용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심리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매물이 충분히 풀리지 않아 정부가 기대하는 가격 조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월 9일 전후로 일부 매물이 나오며 가격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같은 획기적인 추가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시장 안정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칼이 날카로울수록 시장이라는 괴물은 더 교묘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요? 그 답은 결국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의 속도전 공급과 세금을 통한 매물 유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까지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6만호 공급 폭탄이 시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